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2008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가 한참이었을 때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명박 정권,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라는 걸 만듭니다. 대검찰청 주재로 유관기관이 모여서 각종 공안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관기관이 모여서 각종 공안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데모하는 놈들 캐가지고 잡아넣어서 데모 못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거죠. 2008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는 계속됐는데요. 대검찰청 주재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집회 시위 업무와 유관한 정부부처 실무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안대책 실무협의회가 모두 9차례 개최되는데요. 특히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는 2달에 한 번꼴로 모입니다. 참여 부처들이 아주 오묘해요.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논의한 것도 사이버 이적 표현물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 정치 댓글을 달던 때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에도 참석 기간은 그대로이고 회의 안건명만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 대응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인간들이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무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모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궁금합니다. 정말 오묘한 일 아닙니까? 혹시 부정선거를 논의한 건 아니겠죠? 정말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비nem하지 않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인데요.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당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사실 확인하고 여전히 아이들이 뱃속에 갇혀있다는 이런 사실을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는 의문점은 왜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안 했을까? 물론 청와대에 장관이라고 해서 직접 통화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지휘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현지에 내려가서 보고를 한다면 비서실장을 거쳤다 손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직보를 안 했어요. 비서실장이 얘기합니다.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지휘 라인은 장관에게서 바로 대통령에게로 올라갑니다. 비서실장은 다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따라서 보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보고를 받을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받은 보고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이 보고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 아닙니까? 도대체 왜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분을 못하고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했을까? 비서실장은 그 보고를 받고도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못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비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보고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모든 의문은 풀릴 겁니다. 도저히 보고받을 수 없는 환경, 그게 뭔지 정말 궁금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데요. 국정감사. 청와대 자료제출 개판 5분 전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사설로 피감기관들의 의도적인 그리고 조직적인 국간방해작전이라고, 사실 이건 피감기관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판하는 사설입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14차례의 서면 보고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청와대가 이달 말 국정감사에서 어떤 행태를 보일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감사원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부 행정기관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국정감사를, 감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청와대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자료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14차례 의 서면 보고서는 제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에서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14차례 서면 보고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서면 보고한 거 내놔라. 그러는데 안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국회가 요구한 258건의 자료 중에서 딱 10여 건만 제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기록물법을 근거로 들어서 대부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보고사항은 일정 기간 열람과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이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통령의 자료는 대통령 은퇴했을 때, 대통령을 물러났을 때, 그때부터 지정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은행이 기록된 그 문건들이 앞으로 3년 후에 지정 기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람이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역시 똑같은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사설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될지 말지는 분리를 해봐야 할 문제지 보고 내용 모두를 지정 기록물로 보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라고요.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청와대 논리를 정면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도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도 어디 판사 출신일 겁니다. 감사원장으로서 대통령 청와대의 기록물이 3년 후에 지정 기록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 논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말을 못합니다.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논거에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국정조사 자료 제출 거부 요건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무시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가 또 지정기록물 논리를 들어 포괄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무력화에 나설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의 이런 불성실한 자세가 다른 피감기관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용건 새정치연합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늑장 제출, 국감방해 등이 국정감사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요. 아니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바로 정부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하겠다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합니다. 자료 제출을 하면 자기들의 비리나 혹은 업무 태만이 들통날까 봐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영건 대표는 외교부의 업무 추진비 자료 돈에 대한 거 제대로 썼으면 왜 제출 못하겠습니까? 교육부의 인사회의록 제대로 인사를 했으면 교육부가 인사회의록을 제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 늑장 제출, 나라사랑 교육시킨다면서 애들한테 온갖 잔인한 장면을 다 보여주고 이딴 거를 교육용 자료라고 갖고 있으니까 쪽팔려서 혹시 아니면은 들통나서 처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내려고 버티기다가 결국은 여론에 못 이겨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실 요구 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린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야당은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 중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거듭된 제지에도 구두 업무 보고를 고집하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15일 국감 불출석을 지시해 논란이 불렀다.
예산 배정과 관련한 보복성이라는 뒷말이 있으나 국회법에 따라 출석 요구가 의결된 증인이라면 당연히 나가서 따져야 할 일이다.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박성천 국가보훈처장, 이 양반 이명박 정권 때 살아남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보훈처 지난 대선에 뭐 했습니까?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의혹이지 사실상 개입한 것 다름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공신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그렇게 안하무인입니까?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아마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거 진짜 피감기관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아마 목까지 차올랐을 겁니다. 국정감사가 뭡니까? 상권분립의 취지에 따라서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엉뚱한 정치 공세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로도 피감기관의 국감방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도 법적 조치를 불사해서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청와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이름만 걸리면은 그렇게 안하무인해지고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을이 아니라 아주 병정으로 봐도 좋은 겁니까?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합원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숫자 28,000명에서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25,000명, 6,000명까지는 빠르게 늘었지만은 6,000명 이후에 속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경험상 야당이 죽을 쓰면은 사실 정당하고 저희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이 죽을 쓰면은 조합원 가입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가면은,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또 조합원 가입 숫자 떨어집니다.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야당이 워낙 죽을 쓰니까 힘든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K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TV뉴스 하고 있는데요. 더 느리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국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은 국장들과 상임 이사 격인 제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은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내년 1월 달부터는 뭔가 좀 더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고 돈입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합원 가입을 다시 한 번 더 호소를 드립니다. 아무리 정치 상황이 어렵고 짜증나더라도 언론이 바로 쓰지 않으면은 영원히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입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해 주시기를 요즘 스팟 광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죽는 얘기 한다. 뭐 미래협동조합이 뭐 위험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잡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요. 위험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 조합원 28,000명이 모두 월조합비 11,000원씩 내주신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난 4월 말부터 월조합비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겨우 13,000명 돌파할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포함해서 먹이 살려야 할 식구들은 50명 가까운데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월조합비 내는 사람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조합원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매일 오후 나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은 하고 출자는 하셨지만 월조합비 내시지는 않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월조합비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달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좋아지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더 빠르게 더 좋은 뉴스 그리고 또 다른 TV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 저희들에게도 있고요. 아마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길을 하루라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 한 김에 광고까지 하고 넘어가죠.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서 저도 1년에 한 번꼴로 합니다. 그리고 매월 또 일주일간 단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달 10월 단식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이어트 효과 있고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집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로 부작용이 없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어제 제가 76mm 함포, 미사일 고속정의 76mm 함포가 불과 14발 쏘고 고장났습니다. 참나. 물론 대한민국 군대 기행적인 군대입니다. 해군하고 공군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육군만 비대한 그런 희한한 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해군과 공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밀덕후, 군사 덕후였던 노무현 대통령 군대 개혁을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돌아옴이 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 형편없다는 거 뭐 알긴 압니다마는 그래도 미사일 고속정의 주력 함포인 76mm 함포가 북한에 대해서 14발 쏘고 고장났다는 거 이거 진짜 대한민국 뒤집어질 일입니다. 대한민국 군사비 올해 37조 원 책정해놨습니다. 북한 1조 원도 안 됩니다. 30배가 넘습니다. 이제 40배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비를 쓰면서 76mm 함포 14발 쏘고 앵꼬 났다는 게 말 됩니까 이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블로그 IMPT가 대한민국 군대의 실상 이거 드러난 자료만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군사 비밀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진짜 한심무인지경입니다. 들어보시죠. 2014년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의미의 국정감사.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문제점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에 항상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국방력.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현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비와 고장이 난 무기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한의 특수부대나 전투기, 미사일 등이 한국의 도심 지역을 공격할 경우의 위험성을 늘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제일 겁납니다. 1만 문 이상의 장사정포가 있는데요. 아주 그냥 요새 토치가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장사정포, 즉 사거리가 긴 포라는 뜻입니다. 이게 1만 개 이상의 장사정포가 쏘면은 얕은 첫 발은 쏠 것 아닙니까? 1만 발 이상의 포탄이 수도권 인근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을 군사위협 요소로 꼽고 있고요. 북한이 옛날에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그야말로 오만방자한 말을 내뱉었던 그 이면에도 장사정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심 지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 중에 20mm 대공 발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막기 위한 겁니다. AN-2기, AN-24기 뭐 이런 종류의 거의 글라이더 같은 비행기가 있는데요. 레이더에 안 걸립니다. 여기에 북한의 특수부대, 특수8군단 이런 인간들을 실어가지고 남한으로 침투해서 도심지를 쑥가스로 만든다. 이게 북한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20mm 대공 발칸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거 왜 잘 아느냐. 제가 1978년부터 80년까지 군대 근무했을 때 발칸포병이었습니다. 그때 30몇 년 전에 발칸포 지금도 있어요. 참나. 현재 서울, 수원, 원주, 강릉 등에서 운영 중인 20mm 대공 발칸포에는 야간 조준경이 있는데 이것은 지상 표적 탐지용으로 대공 표적 탐지 및 추적이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야간에는 방공망이 뚫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은 잠수하면 몇 주일 연속으로 심해 작전이 가능한 줄 알고 있는 손원일함, 정지함, 안중근함 이게 대한민국의 최신의 디젤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 세 척이 사실은 연속 잠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추정해서 엔진을 가동하려면요 연료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를 충전시킨 다음 물속에서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료전지로 가동을 하면은 소음도 나지 않고 아주 정숙하게 잠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연료전지가 무려 102차례나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해군은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연속 잠수가 불가능한 잠수함을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건 그야말로 잠수함 초기에 그야말로 해상으로 운영하다가 적함이 나타나면은 물속에 들어갔던 그야말로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20세기 초기의 잠수함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2008년 공군은 많은 반대에도 독일에서 15년 이상 사용했던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50여 기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부품 단종은 총 6종으로 그중 레이더 부품이 83.5%, 5종이나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레이더 결함 때문입니다. 레이더가 작동 못하는 미사일이 과연 요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진짜 수상 적었습니다. 2008년이면 언제입니까? 이명박 때입니다. 아니 독일에서 15년 이상 사용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가 50개나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게다가 다 단종돼 가지고요. 레이더 부품들이 단종이 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거는 레이더로 상대방의 미사일을 관측한 다음에 대응 미사일을 쏴가지고 상대방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뭐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확률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것도 레이더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쓴다면 그게 무슨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 수중구조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었던 해군 무인 탐사기 ROV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도입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63개월이 됐는데요. 무려 48개월 동안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의무 후송 헬기는 조종사들이 NFL 즉 비행 금지선을 운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GP와 GOP 지역은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은 고장이 나서 전쟁이 일어나도 큰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군사평론가 김종대 씨가 대한민국 국방력이 무능하고 대한민국 군 지휘관이 무능해가지고 전쟁이 안 났겠냐고 그러겠습니다. NLL 부근에서 벌어졌던 연평해전 등 한국과 북한은 항상 해상에서 교전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해상에서 국지전이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IMPT의 시나리오입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에 배치된 의뢰 기만탄 24발 중에서 18발이 바닷물에 의한 부식으로 발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지스 구축함은요 레이더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발사한 말하자면 대함미사일을 미리 포착해서 방어미사일을 쏨으로써 다른 구축함이나 심지어는 항공모함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지스함은 상대방의 적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을에 쏴댑니다. 그래서 을의 기만탄이라는 것을 실어서 마치 상대방이 의뢰를 쏘면은 배인 것처럼 기만을 시켜가지고 이제 피한다. 이런 의뢰 기만탄이 있는데 그 중에 24발 중에서 18발이 부식이 돼가지고 발사를 할 수 없었다는 이건 뭐 진짜 정말 전시라면 전부 적결 처분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상전에서 중요한 의뢰의 탐지기를 쏘기는 기만탄, 이지스 구축함의 중요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율곡 2함은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기만탄이 작동되는지 확인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만탄 한 발당 28,000원짜리 후방막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해군은 9,000억짜리 이지스 구축함을 운용하면서 한 발당 28,000원짜리 후방막에 하나 설치 안 해가지고 다 부식이 됐다는 겁니다. 28,000원이 없어가지고 적의 의뢰 공격에 9,000억짜리 최신 구축함이 날아갈 뻔한 겁니다. 해군이 김강진 의원실에 제출한 해군함정 전투체계 장비 현황을 보면요. GEM으로 이용되는 구축함에서 486 컴퓨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광개토 대항함, 이름은 좋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입니다. 펜티엄 1에다가 메모리 16MB, 하드 드라이브는 고작 4기가에 불과한 이런 구닥다리, 진짜 북한에 가도 안 쓸 이런 486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낮아서 예하 함정들이 레이더와 영상,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를 보내와도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GE함이 작전 상황을 모르니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2천억짜리 장비에 486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해상전을 치르겠다는 나라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해 공군은 전쟁이 발생해도 탄약이 부족해서 전쟁을 치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60일 동안 사용할 탄약이 있어야만 하지만 일주일밖에 사용할 분량이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K9 자주포라고 있습니다. 수출한다고 뻥까지 친 K9 자주포. 여기에 사용하는 고폭탄은 8일분, 일주일 플러스 1입니다. KF-16 공대지 유도탄 16일분입니다. K-15K, F-15K 공대공 유도탄 딱 일주일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잠대함 유도탄도 불과 일주일치밖에 없고요.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한포탄 홍상어도 불과 3, 4일이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장비도 고장나고 경제력도 없어서 예비 탄약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북한에게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북한 기름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띄우는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북한보다 30배 이상 되는 국방비를 쓰면서 이렇게 예비 탄약도 일주일치, 보름치밖에 안 갖고 있고 심지어 홍상어 같은 경우는 불과 3, 4일치 게다가 있는 것도 전부 다 고장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장군들 텐자약한 모습들을 보면 진짜 그 뺨에 침을 뱉고 싶어집니다. 현대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 장비도 고장났고 경제력도 없어 예비 탄약을 보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진 장군들은 태어나기만 합니다. 최신의 함정과 잠수함이 매번 고장을 일으키는데도 해군은 당장 싸워도 이기도록 전투 중심 사고를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대공망이 뚫려 있는데도 공군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6.25가 발발하기 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무라는 새끼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했던 최병덕이라는 그 두 새끼가 이승만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각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언제라도 각오가 되어 있다.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고 일주일 만에 신의지에서 점심 먹다 이딴 소리 했던 인간들입니다. 전쟁 나자마자 바로 튄 인간들이. 이런 말뿐인 장군들의 자신감은 그저 자신들의 아니에만 급급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기와 장비는 고장이 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자신있어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영감탱이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보만큼은 보수 대통령이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보수 대통령이 낫습니까? 쪽팔립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발전했습니다. 북한에 있어야 될 탄피가 대한민국까지 날라오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TV조선에서 한 얘기입니다. 총탄과 탄피가 대한민국에 발견됐대요. 지난번 고사총인가 뭔가로 북한에 뿌리는 삐라 쐈을 때. 종편만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이 벌어져 남북이 교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요.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진짜 전쟁이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때와 차이가 있습니까? 점심을 개성이 아니라 대전에서 먹었던 이승만이 떠오르는 이런 시대입니다라고 IMF가 한탄합니다. 우리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보수주의를 표시하는 색깔은 검은색이라고 합니다. 파독 강부와 간호사를 부모로 둔 한국계 독일 청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은 박사학위를 끝내고 독일 본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독일의 통일과 한국의 남북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 우파 보수주의자로서 독일의 현 집권당이며 보수당인 기독교민주당의 열렬한 청년 당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보수 성향이 강해서 독일 친구들은 자신을 뼛속같이 새까만 보수주의자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경제 현실이나 경제정책, 정치 상황,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 한국 친구들은 자신을 빨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고 통일 문제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북한에도 가볼 것이라고 하면 종북주의자로 몰릴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충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 한국인의 정치의식이 너무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서 보수주의자인 자신도 적응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통일도 제약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읊어주는 이 이야기는 송행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이 쓴 칼럼입니다. 미디어다음에서 이 칼럼을 보고 제가 소개를 일부만 해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은 너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 발전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주장을 송행연구소의 정대영 소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겠느냐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파는 없습니다. 결국은 교육의 결과, 결국은 사회적인 교육의 결과입니다. 사회적 교육 누가 합니까? 언론이 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그야말로 친일파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은 이런 오른쪽으로 편향된, 이거는 우파라고 얘기하기에도 부끄러운 극우적인 생각을 전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의 힘을 빌어서 성공했습니다. 지상파 방송들
완벽하게 청와대가 장악해서 청량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빨아주고 충성했던 보수 언론들에게는 종편이라는 선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편들 지금 그야말로 극우적인 거의 파쇼에 가까운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정권 바뀌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권 바뀌기까지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TV를 통해서 그 싹을 틔우고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